오늘은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그 집값이 좀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보도가 되면서 좀 집을 사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당황해 여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현 상황에 대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작년에 워낙 좀 짧은 시간에 많이 가격폭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나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요. 국가 입장에서. 네, 그 연착륙 대책 1.3 대책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네. 39조 6천억, 40조 정도 되죠. 그 대출이 DSR 바젤스로 인해서 좀 한정되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야 사실 주택가격은 상승의 어떤 베이스가 되거든요. 대출이 안 늘면 주택가격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방 압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책을 던졌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착륙 분위기는 잡혔는데, 이게 그 대책 내용을 보면 뭐 발표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기의 조짐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짐으로 된 대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행되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7월 달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힘이 좀 약해진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특히 어떤 기준이냐면 거래량 기준으로는 뭐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보통 한 6,200, 300 넘어서고 그게 평균 거래량이고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한 7천, 8천, 9천 가야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네. 추세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3천건대, 4천건도 아직 못 넘었어요. 서울 아파트가. 반면에 수도권하고 지방은 예년에 평년 거래량이 한 70, 80%까지 좀 다가섰습니다. 그만큼 지방이나 수도권이 가격폭이 하락이 큰 곳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서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 강동, 뭐 강서구 일대가 좀 많이 내려갔었죠. 그 지역들이 이제 회복을 빨리 했는데 지금 전 고점 대비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거의 왔어요. 네. 많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좀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2009년이랑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도 지금과 거의 95% 유사한 정책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그때는 이제 DSR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LTV를 풀어줬습니다. LTV를 어떻게 풀어줬냐면, 70%였는데 80%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분양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그 건설사가 만약에 분양가를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럴 때는 LTV를 85%까지 늘려줬어요. 거의 뭐 마음만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거래량이 회복하고 가격이 회복 추세로 갑니다. 그때는 9개월 정도 왔어요. 9개월 정도 지나서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아까 제가 6천 건이 평균이고 3천 건, 4천 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7천 찍고 8천 찍고 9천 찍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아파트의 숫자가 서울로 말하면 136만 채였고요. 지금 한 168만 채 정도 되거든요. 볼륨이 또 커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약하죠. 네. 많이. 그럼 왜 약한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죠.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PIR이 좀 높다, 서울. 네. 그 개념에서 40% 딱 그 기준을 맞춰보면 그게 맞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야. 기준점 대비 현재 주택 가격이 그 당시보다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 네. 그러면 대출이 받쳐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출도 바젤3 협약으로 인해서 함부로 못 올려주다 보니까 시장이 예전보다는 힘이 좀 약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이제 큰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때는 그나마 우리 수출이 좀 잘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출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혼돈의 시장을 겪어서 상승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작적인 정책이죠. 정책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책으로 충분히 회복은 했지만 그 힘이 이어져 가지고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래량과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네. 경제 성장이나 금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면 이것은 그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를 수밖에 없죠. 신용금리가 오른 이유는 우리가 금리는 동결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용 그 PF 문제부터 해서 저 자금
조달 형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지금 최상급 밑에 등급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나 캐피탈 이런 데들은 PF들이 묶여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좀 대환 대출했잖아요. 만기가 와가지고 그 대환 대출할 때 금리가 그 당시가 바로 밑에 등급이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한 금리죠. 그럼 뭐 1, 2년 지나면은 사업이 거의 뭐 정리되는 수준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또 새마을금고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고랜드부터 출발한 게 신용경색의 부분이 이제 이 금융 시스템 순환계에서 자금이 서로 돈 빌려달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서로 돈 빌려주는 상태였고, 왜냐면 호황이고 뭐 통화 유통 속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속도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다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당연히 긴축으로 들어가다 보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네. 조달할 수 있는 그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채도 올라가고 코픽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다만 정부가 신규 대출 주담보를 좀 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로 정책적으로 그 자금을 4%에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출이 안 일어나면 기업 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의 상태들이 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원이 없어지잖아요,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리를 약간 낮췄었죠, 한때. 낮췄었지만 조달금리가 높아지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분간 미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고, 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신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달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도리어 기존 대출자들, 그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하반기에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매물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이렇게 조금 집값이 올랐을 때 네. 나가자, 이 시장에서 좀 리스크를 네, 줄이자, 맞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시장을 그냥 가만히 보고 심리적으로 보면 되시겠죠. 이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정상화돼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셨는데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 유효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집값이 비싸거나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매물은 역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오르고 있으면 좀 더 오를 것 같으면 더 들고 가잖아요. 내놓지 않고. 네. 근데 더 오를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팔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심리로.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당연히 조금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다 서칭을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경우에 지금 한 평균으로는 한 35%. 1월 달에 비해서요. 1월부터 사실 매물이 줄었어야지 이게 상승 여력을 더 받죠. 매물이 적어지니까. 수요가 적더라도 매물이 더 적으면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수요는 적어지는데 매물은 더 늘어난 형태가 지금 7개월째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자가 안 받쳐주면 매물이 양이 많아지면, 지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2달째 보러 오는 손님이 없냐라는 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집값이 오른다고 보도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또 물론 뭐 저처럼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공인중개사분이 원하는 대로 호가를 올리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팔려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급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 믿다가 나는 어떻게 되냐, 사업이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팔아서.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점에서는 결국은 공인중개사의 의도나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매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줄어들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이, 원인이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 임대사업자 기억하시잖아요. 단기 임대사업자 4년 만기가 되면 1년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양도세가 또 중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2018년, 19년 이때 임대사업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19년 분도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요? 1년에 팔아야 되니까 조금씩 매년 물건이 나오겠죠. 그게 몇만 채씩이에요. 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도 보이지 않게 매달 추가가 되겠죠. 그 매물이. 게다가 아시겠지만 일시적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3년으로 처분 기한을 늘려줬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막 기억하시면 작년 연말, 작년 후반기 때는 물건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물건이 쭉 빠집니다. 빠지면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리면서 매매가 줄었어요. 쭉 줄었다가 아이러니하게 대책이 발표 나와서 매물이 늘기 시작합니다. 네. 아, 팔아야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의 증가가 단순하게 조금 오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나올 매물들이 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게다가 결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올해. 예년보다. 네. 서울도 그래요. 매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게 뭐 2만 호, 2만 5천 원, 뭐 2만도 안 돼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3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저효과 비슷하게 역작용으로 역전세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걸 판단한 소유자들이 이거 여러 가지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집 갖고 있는 분들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뭐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던 뭐 뉴스를 보던 크게 안 흔들려요. 본인들이 판단하고 내놓고 사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미리 견주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집값이 오랫동안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내놓겠죠. 아니면 급한 분들. 여하튼 두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 매물의 증가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매물 증가의 형태가 아니고 지금 7개월째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9월 정도 되면 네. 어떤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맞죠.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금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인상하는 기조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가 뭐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고 소득 대비 너무 비싸고 요거는 맞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지금 가격에서 거기에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집값이 하향 추세로 갈 때 집값을 정지시키고 상방으로 트는 그 변곡점에 대해서는 정책 부분이 제일 큰데요. 네. 첫 번째는 경제 베이스인데 이거 차지하고 이번 이제 정부 정책의 개념을 보면 대출 확대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도 뭐 언론 보도가 또 가세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능한 사람들은 매입에 들어옵니다. 그럼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가격 대비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 가능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일 때는 확 붙겠죠. 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말씀하신 금리랑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자기 소득이 300인데 이자로 300 내면 못 사죠. 그렇죠? 네. 300인데 100이면 사죠. 네. 그럼 그 100이 나오는 기준은 원래 가격 대비 이자율을 곱하면 나오잖아요. 원금하고. 그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값이 높다 그랬잖아요. 높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환경 자체가 경제 베이스, 1번인 경제 베이스가 안정적이라는 전제에서는 말씀이 맞아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되면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가 늘죠.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금리가 인하해도 집값이 내려갔던 적이 있고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가는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거의 간단합니다. 금리가 3%고 부담이 되는데 소득이 내가 5%예요. 너 더 늘어나.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금리가 2%로 내려가는데도 내가 소득이 1%밖에 안 늘어나. 부담이 더 늘어났죠. 네. 이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보통 시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인하면 내려간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집이 부자가 된다. 맞죠? 근데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아야 되면 부자가 됩니까? 안 줄줄 되죠. 세는 거죠. 네,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하나의 격이냐.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금리 인하가
경제를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받쳐주고 말씀드린 주택 가격이 부담 가능한 선에서의 금리나 대출, 그건 대출 확대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주택시장에 상승 압력을 줘요. 근데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은 약간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만약 경제가 살아난다면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인정합니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는데 금리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용력이 2배가 늘어났죠. 버는 건 더 늘어났는데 금리 내려간다. 그러면 이자 낼 돈이 뭐 3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60만 원 주니까 더 수요가 붙겠죠. 그땐 주택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금리라는 하나의 요인만 보면 절대 뭐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만 봐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4% 성장을 해요. 너무 좋아. 근데 금리가 10%야. 그럼 또 계산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좀 꼭 같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 네, 그 기준점이 나오겠죠. 네. 만약 집값이 지금 PIR 80이면 지금 금리에도 다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담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좋은 집 살고 싶은 분, 뭐 신혼부부들 당연히 사겠죠. 전세로 안 가고. 그런 경제 베이스와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좀 그래도 실수를 줄이는 어떤 판단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통위에서 네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실 때 이창용 총재께서 네. 답변 중에 부동산 문제가 원활하고 순탄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네.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 요즘 잠을 잘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저번 5월달 그 금통위 회의 끝나고 또 간담회 때 이런 말을 썼잖아요. 한 국가가 구조 개혁이 없이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만으로 하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네. 너무 강력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 워딩을 보고 많이 놀랬고 속으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 이분이 일단 시장 상황 다 100% 파악했구나. 그럼 그 얘기는 돌려 생각하면 뭐예요?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인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재정 정책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로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지금 높잖아요. 네.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아시니까 그 표현을 썼고 지금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가계부채 비율 있잖아요. 레버리지. 해외 논문에도 다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은에서도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뭐 100%일 때, 뭐 80%일 때 다 뽑아봤단 말이에요. 다 해보니까 이건 영락 없이 80%는 돼야 주택시장이 조금 균형점에 간다는 데이터들이 다 총합이 됐고 그런 걸 다 모두와서 이제 결론은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부동산이 점점점 그 워딩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은 다 파악을 하겠죠. 저도 조금 그쪽으로 이해할 정도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내려갈 기미가 없다면 그런 표현을 쓸 일이 없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 너희들 용돈이 조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벌이가 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그 해석을 해달라고 이창용 총재가 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과 어떤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뭐 어떤 프레임이랄까요? 프레임에서 거기서 대고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죠. 정부가 돈 푸는 거 그만해야 된다. 감세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순화적으로. 그거를 다 해석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고, 힌트를 준 거예요. 아, 이게 다시 한번 부동산이 충분히 내려가 줘야 부채도 감소하고 적정 수준이 돼야 80%일 때가 조금 리스크 위기로 번지는 비율이 50인가 60%고 100%면 80% 이상 정도의 비율로 리스크로 인한 뭐 좀 위기 비슷한 부동산으로 인한 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도 다 그렇고. 네. 역사적으로 또 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80%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을 80% 낮춘다. 그게 뭐예요? 지금 100을 넘어섰는데 우리가 그럼 20%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단순 평균으로 계산할 때 아, 그럼 집값이 20% 내려올 수도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아, 이거 고점 대비 30에서 40, 심하면 50 정도, 많이 올라가면 50 정도 조정이 돼야지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수요 공급과 통화 정책과
균형이 맞아야 돌아가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 농사를 지을 때 두 사람 짓는 것보다 세 사람이 지면 더 늘어나잖아요. GDP가 늘어난 것처럼. 근데 우리도 인구 감소하잖아요.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창현 총재의 그 표현이 사실은 많은 고뇌를 담은 세 줄 평이라고 놓고 세 줄의 어떤 힌트 국민한테 네. 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그 말을 또 붙이잖아요. 금통위 전원이 6이 7인인데 본인 빼고 항상 본인을 빼시더라고. 제 의견은 이렇다고 얘기 안 하시고 6분이 다 항상 3.75 가능성을 열어뒀다.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이 7월 26일 날 금통 FOMC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올리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뭐 아시지만 두 분도 아시지만 환율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수입물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약간의 전체적인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창현 총재의 말씀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좀 앞으로 어떻게 경제 상황에 대처할지 좀 모습이 좀 그 가계부채 문제가 네. 그거는 맨날 나왔다. 네. 2010년 초에도 나왔고 중반에도 나왔고 후반에도 네네. 나왔고 그래서 이게 또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네. 그냥 상투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맞아요.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들은 게 결정적으로 들은 게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들었고요. 네. 뭐 가계부채 심각하다 그랬고 그냥 이런 거죠. 10점 맞던 애가 20점이 맞으면 와 너무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건데 90점 맞던 애가 91점 오르기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네. 다 아시고요. 그런 것처럼 그 전의 상태는 아까 10점에서 20점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90점인데 91점이 아니라 95점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놀라움의 경중을 따지면 그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전 세계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보고 GDP 대비 또 부채 비율도 체크를 해요, 같이. 네. 두 개가 공통적으로 좀 오버페이스가 나면 대부분이 다 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출을 그때 전세 대출 3억에서 5억으로 바꾸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이에요. 근데 파생의 어떤 금융상품의 거를 충분히 집값을 받치는데 활용한 거죠. 명분은 이제 뭐 세입자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집값을 떠받치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집값이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갭투자하려면 대출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없이 사인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밀어주니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요한 건 이거죠. PIR 지수가 좀 낮았어요. 지금을 말하면 한 8, 9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부채의 양도 올라갈 여력이 없는 수준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의 수준도 대출을 더 풀었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 상태인 거죠. 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득이 받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딱 보니까 이자 나가는 돈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총액을 따져보면 그러면 항상 상위 20%와 중 5분위 를 따질 때 40%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60%에서 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탑이 있으면 밑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는 밑에 이 하부 베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하부 베이스가 지금 위험한 거죠.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가는 상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부에서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돌려막기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금융용어로죠. 다중채무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브레이크 현상이 벌어지고 무너지면 여기서도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느니 계속 지금 서칭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뭐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전망 보고서에도 계속 담아요. 그 이유는 FSI하고 FVI라는 게 있어요. 금융불안지수, 취약선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지수가 지금 주의, 위기 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문제 막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지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냥 현장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깊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상처 났는데 그냥 뛸만 해 하는데 어느 상처는 뛸 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처인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랑.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가계부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처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은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 일반 전문가들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거기서도 그분들도 다 석박사 뭐 똑똑한 분들인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들 같은 소리를 내잖아요. 아, 이거 좀 수위가 높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부채가 높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돈 막 쓰지 마라 이거죠. 좀 차근차근히 가자 이건데 지금은 상황이 좀 그전하고는 다른 게 확연히 좀 보여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전에는 좀 귀를 좀 기울일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네. 그 이자를 못 내시는 이자를 연체하시는 분들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않고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이 나와서 네네네. 이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뭐 박탈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거를 탕감 안 해주면 안 될 정도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가 문제가 있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의구심도 좀 있긴 하거든요. 느낌상, 그쵸. 우리가 느낌으로 뭐 촉이 온다.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또 뭐 하인리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는, 그죠? 뭐 지진이 나면 우리는 모르는데 강아지들하고 다 먼저 아는 것처럼 다 안에 뭐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뭔가 틀리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없던 일이잖아요. 없던 일이 생겼다는 건 없던 무슨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이자를 탕감해줘?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이자를 탕감하면 연체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안 갚아도 되니까. 네, 받을 돈이 자산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에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촉으로 대충 느끼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상태가 조금 심각하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히 새마을금고 현장 중에 제가 알기로 대주단막 이번에 이금융기관들 모였었잖아요. 거기서 급한 데를 좀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40 몇 군데를 놓고 이제 지원을 할지 말지 협약해서 했는데 11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손을 못 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들어가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워딩을 이제 정확히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좀 많이 물렸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럼 거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크니까 이걸 또 정부가 나름 그 좋은 전략을, 그쪽은 좋은 전략이라 하는데 입장은 틀립니다. 좋은 전략을 써서 SPC를 세워가지고 캠코가 가져가는 형태보다 이제 이 시장에 뿌리면 시장에 물건이 넘치면 싸지잖아요. 네. 싸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PF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느 살 사람이 현재 비싼 걸 사겠어요? 그걸 샀죠. 네. 땅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게 연쇄적인데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금융의 약간 불이익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인지 SPC를 세워가지고 매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금을 투입을 해서. 네. 시장이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집값을 다르게 생각하면 집값을 떠받치려는, 토지 가격을 떠받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뭐 좀 제가 우왕좌왕하지만 이 토지 가격이 높아야 세금이 거치는 게 있잖아요. 네.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엔 세금이 더 덜 거치겠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왜 생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페이스로 대출에 돈 빌려주고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또 예금자 돈이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파만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래서 자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이고 자꾸 선제적 대응을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10점, 20점 맞고 맨날 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끌어오는 게 쉬운가요?
쉽지는 않죠. 일단 하는 게 뭐예요? 가해 붙이고 뭐하고 외출 못하게 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대안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바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서 보면 PF 현장들의 만약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물류시설이든 분양을 했을 때 노력이라는 표현은 수요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근데 수요자가 붙을 능력이 되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가 노력할 의지가 없으면 암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도 똑같아요. 암만 투입을 해도 이미 요인들 자체가 살아나기 힘들면은 한번 정리될 수 없음, 정리돼야만 다시 베이스 출발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하게 보실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새마을금고만 그러겠어요? 증권사도 그러고, 캐피탈도 그러고. 그 표현 중에 새마을금고 현장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 살리겠다는 얘기를 금융위원장이 안 하잖아요. 그 워딩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또 건설 현장도 PF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추경호 장관 얘기했잖아요.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량 현장에 못 든 현장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효소가 안 살아나면 현장은 정리가 돼야 되죠. 네. 부실이 가시화되는 거죠. 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새 뭐 금융 뭐 9월 위기설 오는데 그건 너무 좀 센 거고 우리나라가 그 감내할 능력이 됩니다. 네. 충분히 옛날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 터져도 터진 만큼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시장은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왕이면 이렇게 막 억지로 일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조금씩 지뢰들이 연착륙 형태로 하는 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약간 내려오면 뭐 새마을금고도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새 출발한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을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또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출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해결이 됐을 때 문제는 뭐예요? PF의 부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 핵심은 분양이거든요.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PF 자체라는 게 이 캐시플로에 맞춰서 대출해 주는 건데 캐시플로의 핵심은 마지막은 분양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다 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상황 딱 비교해 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조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는 그 가게의 소득에 비해서 감당 가능한 능력에 비해서 높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누군가 받아줘야 그 부채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고 종합적인 맞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을 자기가 안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뭐 부도가 나든 뭔가 이렇게 네, 그게 표현이 이제 뭐 부도, 경매, 파산, 네. 개인회생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아,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도 신문을 보니까 올 상반기에 종합건설사 폐업이 248곳이었고요. 285죠. 네. 248곳이요. 네네. 그리고 이게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건설사가 매달 41곳씩 문을 닫는 꼴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그 PF와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고요. 그 중에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PF랑 연관된 데고요. 네. 나머지 현장들은 뭐 PF 없이 자기가 땅을 샀다 할지라도 PF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자기 돈으로 땅값을 다 내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종업건설이라 할지라도 네. 공사를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공사업체들이 분위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공사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네. 공사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 지주 입장에서도 땅만 있지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근데 크게 놀라실 건 아닌 거는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경제, 정부 말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꾸 뭐 가계부채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새마을금고. 그게 뭐냐면 이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너무 막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종건사들이 자본금이 5억입니다. 5억. 아. 네, 너무 과대평가하고 기사가 자꾸 공포심을 키우는데 아. 자본금 5억입니다. 큰 회사들이 아니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5억짜리 200개면 곱하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땅을 살 때 빌려서 샀겠지만 5억이 자본금밖에 없으면 그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건설사가 몇만 개입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이 개념인데 예전에 한번 1월 초인가 2월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948개의 건설사가 망했다. 뭐 이렇게. 더 크죠? 그때는 표현이 달라요. 건설사가. 그거는 종합하고 전문이 있거든요.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이 지금 14개로 좁혀졌는데, 여러분도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 건설업자잖아요. 그것도. 건설업 분류에서는. 미장하는 분도, 또 하수도 놈도 다 분류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때 980개가 그걸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현장에 종합건설이 시행을 하려고 들어가면 전문건설업이 당연히 붙죠. 뭐 창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그게 한 10에서 15종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당 15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그러면은 한 현장에 15개씩 자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900개가 아니고 그냥 100개 이런 데 다 나오는 거고 지금 248이니까 또 나온 거예요. 왜? 종건 기준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 건 100개 수준인데 이거는 248개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기사를 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종건이 248다 그러면 이 밑에 하청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재시공업자 그러니까 그 전문건설업자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업종이 다 있어요. 미리 공사를 한 데들은 거기도 같이 망하겠죠. 근데 미리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땅만 사는데 망하면 하청업체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거에 다 분류가 돼야지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건데 네. 그 종건도 뭐 5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물론 지방은 조금 순위가 높은 도급 순위가 높은 분들 회사도 몇 개 포함돼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아직 없어요. 전혀 없고 이거를 근데 매년 뭐 몇천 개씩은 다 붙어납니다. 그냥도 이게 데이터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좋은 기사라면 이제 연도별로 몇 년도에 몇 개씩 쭉 보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년보다 조금 더 부도가 나는 건 맞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종합건설업이 248개 이러면 GS 28개가 망가진 것 같잖아요. 상당히 망한 것 같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저는 좀 시청자가 아니라 그죠? 구독자를 위해서 조금은 기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써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합건설사 내용이 네. 좀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만약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고 하면 네. 이게 건설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상태로 네, 남는 네,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줘야죠. 이 종합건설을 부도가 났을 때. 그 너무 좋은 게, 기자 하셔도 되겠다. 수석 기자 되시겠다. 우리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현장 중 230개가 부도가 났는데, 어떤 데는 사업자만 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본금이라는 게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자본금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네. 빌려놓고 자본금이 통장에 5억이 있어야 허가를 받으니까 승인을. 근데 그 상태에서 작업이 잘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럼 다시 돌려줄 끝낼 수도 있잖아요. 손해 없이, 그죠? 사무실 운영비만 빼고. 네. 그럼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건물을 잘 짓다가 중간에 분양이 안 된 바람에 PF나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겨 같이 망가지는, 폭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러면은 그거는 10%고, 이게 90% 이러면 상황을 우리가 판단이 더 좋잖아요? 요새 기자분들이 거기까지는 바쁘셔서 그런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종건의 어떤 규모 5억짜리가 몇 개, 뭐 20억짜리가 몇 개 자본금이 이 중에 몇 군데는 PF 진행 중에 부도, 몇 군데는 사업 진행 중에 그냥 부지는 안 샀지만 부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완벽하게 알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 조금은 더 늘어났다. 그것만 추세만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공포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그 역전세 때문에 네.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전세 네. 그만큼 역전세만 차익에 대해서 대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뭐 집값이 더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어떤 일각에서는 좀 일시적인 효과이고 이게 또 누적이 되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말씀 주신 중에 후자 쪽의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시행했는데 7월 말부터 하죠. 1년 동안 한시월 하는데 그 금액의 평균은 7천이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곳이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금액은 단위가 억 단위를 다 넘어가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뭐 7억, 8억, 뭐 10억 이래요. 네. 아크로리버 같은 데는 뭐 10억 정도 갭이 벌어졌고, 그 금액이 만약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해준다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100% 안 되는 게 벌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금액이 맞아서 고소득자라고 가정해가지고 지금 DTI 60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60%를 갖다가 이자로 내는데 그 이자의 빈도가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번 대출 받으면, 그죠? 그 2년에 대해서 버티는 게 이분이 이 DTI 말고 DSR을 안 보니까 다른 대출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겉으로는 DTI 60에 맞췄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다른 곳에 20%가 빠져나가시면 이분이 생활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잠재 있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중저가 주택, 특히 강남 일대에 능력이 있는 뭐 연봉 뭐 3억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살 때처럼.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연끌 하거나 갭 투기한 분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 이럴 때는 해결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2년 동안에 금리가 지금 정확히 발표 안 됐거든요. 사실 애초에 발표할 때 금리 수준도 얘기해줘야 우리 다주택자분이든 또 이런 분들이 좀 예측을 할 텐데, 뭐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뭐 없는 분들은 내면 이 대환대출, 요번에 그 전세대출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그건 RTI라고 하죠. 그거는 이자 보상 비율, 이제 임대소득 대비 그 비율인데, 이자를 낼 능력이 돼야 되니까 대출이 안 들어갔다 1.25에서 1.5로 했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1.5라는 게 내가 150만 원 임대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 이자 되는 선에서 대출해 준 거야.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번에 1로 맞춰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번 돈 다 이자 내란 얘기잖아요. 네. 이게 뭐 대책이에요? 땜빵이죠. 저는 땜빵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그 워딩도, 제가 워딩을 자꾸 얘기했는데 오늘 그 발표할 때 워딩을 잘 보세요. 네. 전부 다 뭐 이렇게 점점점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영 장관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체적인 조건, 구체적인 환경 뭐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7월 말까지 먼저 던져놨잖아요. 심리적인 요인만 준 거예요. 지금도 지금 7월에 지금 만기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시고 뭐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답답하죠. 네. 그죠? 이미 사업자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에서 대환대출 썼잖아요. 4%짜리. 그걸로 대부분 다 해결됐어요. 잘 보세요. 대환대출 40조 중에 특례, 그 중에 반 이상이 대환대출, 전세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대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반 이상이 아니라 한 9% 정도. 그리고 기존에 그 영끌한 분들 대환대출 해줬잖아요. 그럼 이 9%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격이 되니까 해줬겠죠? 그건 뭐 액수로 따지면 9%니까 한 3조 정도가 이미 벌써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기를 안 들어간 분들은 물론 만기 시점도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분들은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의무 경매 물건이 늘어나잖아요. 연관성이 있죠. 이미 그걸 받고 나서 네. 이제 또 일이 앞으로 그러니까 오는 거니까. 시간 따라 상황이 자꾸 변하는데 네.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6월 말에 만기인 임차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임차권 등기를 들어놓고 경매 절차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7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중이고 7월 말이 됐을 때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네. 그 내용들을 보고서 혼돈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역으로 보면. 차라리 그냥 팔아서 정리하는 깨끗한 길을 갔으면 제가 볼 때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솔직히. 103만 가구라고 하는데 2,150만 가구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계산 나오죠. 103만 가구 중에 5천, 7천짜리는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커버가 돼요. 팔든지 뭐 하면. 반 이상 정리되면. 그러면 50만 가구로 하면 정말 5%인데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매로 들어가고 이 보증금을 빨리 못 받는 거잖아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경매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홀딩이 됐죠. 네. 홀딩이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임차인도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임차인도 혼란스럽고 임대인도 이거 내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해당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새 뭐 전문적으로 그걸 또 상담해 주는 분이 생겼더라고요. 7월 말이 됐을 때 계산해가지고 기존의 대출이 뭐가 있으면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출 영어 본부장님이 잘하세요. 지금 그거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소유자분들, 다주택자분. 그러면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한 다음에 말씀대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전세가 우리 7억, 8억 했으니까 네. 7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막 올라갈 때 15억이니까 전세 가격이 10억, 더 올라갔다고 치고 11억. 네. 임대차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집값이 올라오고 전세가 7억에서 11억이 됐어요. 한 8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분이 15억에서 11억인데 다시 10억이 되면은 11억인 사람을 돈을 4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7억이 됐으니까. 네. 4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출이 되면 선순위로 해주잖아요, 일단. 그럼 이분은 나갈 수가 있죠. 어떨 때? 7억짜리 임차인이 들어올 때. 네. 맞죠? 네. 7억짜리 임차인이 들어와야 4억을 보태서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7억 보증금인데 4억이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다 해서 10억을 떨어졌잖아요. 네. 오버됐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네요.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산할 때 선순위가 4억이 있으니 집값이 4억, 10억이잖아요. 7억은 내가 못 들어가죠. 6억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풀이니까. 그러면 5억 5천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또 비잖아요, 돈이. 또 부족하죠. 근데 이거 다 받았는데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피곤하겠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도? 네. 분명히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제가 볼 때.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곳곳에서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 임차인은 또 임대인을 위해서, 그럼 기다릴게요. 새로운 세입자. 그럼 정부가 대출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 바로 사인하면 바로 돈 주나요? 아니죠. 네. 뭐 신청하고 뭐하고. 그럼 임차인 날짜가 또 안 맞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그죠? 총리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좋은 뜻으로 한 건 맞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임차인들이 돈을 못 받아서 나갈 때 도와주려고 한다. 그 부분은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 임차인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임대인도 해결이 안 되고. 명분은 좋은데 이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집값 떠받치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좀 엉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 명분은 좋지만 천일의 칠면조보다 더한 거죠. 제가 볼 때 혼란스러우니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천일째 요리해 먹잖아요. 맨날 천일 동안 밥 주다가. 근데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가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정책을 굳이 썼을까? 그냥 놔두고 차라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때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게 더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에 정상적인 시장 균형에 맞춰 가게. 네. 억지로 떠받치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번 하반기 때 그게 몰려가지고 터졌으면 큰 뭐 충격.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어느 임대인분들은 또 미리 준비한 분도 계시고 준비하셨는데 제가 실제 사례도 있어요. 준비를 하셨는데 돈이 한 1년 모자른 거예요. 근데 이게 룰이 복잡해가지고 딴 데 담보가 있는데도 안 되는 거야. DSR에 먹혀가지고.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경호 장관 얘기나 이 워딩을 자세하시는 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번 혜택이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는 분들은 더 꼬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DSR은 소득에 맞춘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소득은 없지만. 담보가 있어. 그럼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DSR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 준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죠. 도움이 돼요. 임차인한테 도움이 되고. 자산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임대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제 말이 약간 또 맞기도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럼 이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네. 1순위가 그 은행 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행이 왜 대출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분이라면 뭐 좋겠지만, 그렇죠. 그분은 뒤에 좋죠. 들어가는 제가 전세입자라고 불안하죠. 생각을 하면, 안 들어가죠. 불안하죠. 집이 10억인데 선순위 대출 4억이 잡혀 있고 내가 6억을 저라면은 월세 계약할 것 같고. 그래서 월세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집주인분은 결국에 다시 이분이 안 들어오니까 전세입자도 못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 낮춰야 되고. 안 낮추고서 들어오니까 딴 데서 돈을 더 네,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제2금융권 사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도. 그렇죠. 완전한 해결은 못 되는 거죠. 미봉책인 거죠, 제가. 그렇죠? 그렇게 또 될 수 있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놔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걸 도와주는 게 더 혼돈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수면은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 좀 옹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시겠지만 기사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다 좀 많이 나올 때야 좀 나올까. 그죠? 전세 사기도 다 터지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가 드린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좀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반대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대출을 하면서 좀 이런 거를 정부 쪽에서 무마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게, 요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어떤 역전세난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는 게 일시적으로라도 좀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지금 면도 이미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상승을 못하고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저번 달인가 저번 달에 한 1000세대인가 1500세대인가 입주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7월 달에 다 하락거래입니다. 지금 16일째. 네. 한 20개가 30개 거래됐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실거래가를 신고한 거 다 하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 좀 나오면 타격이 바로 오고 역전세도 또 있잖아요. 왜? 입주 물량이 있으면 전세 놓는 분들이 있으면 전세 단가가 쌓이잖아요. 네. 역전세 다시 또 충격을 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는 시기가 9월부터 저는 자꾸 말씀드린 것이고 그 역량은 분명히 있는데 입주 물량이 또 거기다 가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역량은 있다.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일시적으로 개분이 있지만 추세가 이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을 보고 주택을 매입할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생각해보세요.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90원이에요. 그러면 10원 보태서 사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50원이에요. 그냥 편하게 50원 살다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는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게. 네. 그러면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려면 가격이 내려오든지 소득이 늘어나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상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네. 그걸 네.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계속 50%막 이렇게 벌어진 채로 계속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택가격이 내려오면서 붙어주든지 전세 가격이 소득이 늘어나면 올라가고 또 정부의 대책도 있죠. 우리 임대차 3부 때도 그랬고 또 저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 늘려주는 거.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전세 대출 뭐 7억으로 늘린다. 야. 이러면 또 펌핑 한번 가죠. 네. 그건 정말 나라 망하는 길이죠. 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네. 그런 거를 안 하겠죠. 이런 정부는.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갭은 가까우면 갭 투자가 성향하는데 예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아시는 바같이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대학생까지 동아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거품이죠. 버블의 징조였고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교수님 그 최근 이슈가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건축 시공과 관련된 이슈인데 아, 예. 지금 21세기 이렇게 20년을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부실공사냐 이해를 한다 하면 뭐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군 브랜드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원자재값 상승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과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잉 보도라고 생각해요. 그 원자재값 올라가지고 시공사가 망한 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크게? 없죠? 네. 그냥 우는 소리 계속 해요. 그 분양가 올리기 위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봐요, 저는. 원자재 값 중에 특히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멘트하고 뭐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30평짜리 액수로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양이 얼마치 들어가면 한 220만 원씩 들어갑니다. 30평 아파트에 시멘트가 220만 원 들어가요. 분양가는 얼마죠? 5억, 10억, 15억 동네마다 다르죠? 그리고 비율이 큽니까? 포션이? 220만 원 들어간다니까 32평 딱 사이즈 들어가는 시멘트가. 그럼 아파트 시멘트하고 철근이잖아요. 네. 네. 철근비는 그 중에 또 그러면 비용이 있겠죠. 근데 시멘트 값 때문에 자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멘트 값은요, 시멘트의 원료에 그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뭐 석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또 한 40%씩 들어가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근데 그 유연탄 값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질 때, 그때 기본 단위당 400, 뒤에 숫자를 잘 모르는데, 400원이라고 하자면, 지금 150원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네, 이건 뉴스가 안 나와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냐? 제가 시멘트 업계 분들 조금 아는데,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울어먹는다 이거죠. 아. 건설사들이. 아니, 뭐 분양가 10억인데, 220만 원 들어가는 거 가지고, 220만 원이 10%면 240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양가를 뭐, 이건 정말 이제 언론과 건설의 카르텔에서 빚어지는 오해예요, 저 볼 때. 물론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웃기는 거 있죠. 땅값이 밀가루 원료가 50%가 올랐어요. 근데 빵값이 100원이었으면, 아니, 1000원이었으면 15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임대료하고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빵값 명예훼손 걸리려나? 밀가루 원료가 50원 올랐다고 빵값을 갖다가 바로 1,500원짜리를 2,500원 만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라면값 내려오니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관리 이런 카르텔도 정부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건설 현장까지 왔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때 좀 어렵다 보니까 철근을 못 심다고 하잖아요. 철근이 좀 부족했다 그러잖아요. 철근에 뭐 전문적으로 가긴 좀 그렇고 철근에 가면 마지막 정리 과정이 있어요.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꽈줘야 되거든요. 그래 콘크리트 잘 묻는데 꼴 때 철근 아끼려고 반만 꼴 수도 있죠. 왜?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묶어주겠지 하고 그 반이 여기저기 다 보면 꽤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결론은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봐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인스펙션,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 해서 감리란 말이에요. 건축 감리. 그 감리 분들이 뭐예요? 똑바로 짓는 거 봐주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바로 봤으면 이 철근이 모자랄 일이 있나요? 없죠. 순살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냥 삼계탕 자기가 되는 거죠. 막 그죠? 삼계탕은 아니구나. 녹아버리니까. 근데 그 설계 감리를 우리 감리하시는 분들이 다 건축사급 이상이거든요. 자격이.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분들이 왜 그걸 안 했을까? 네.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감리도 처벌받습니다. 그럼 처벌받으면 그 뒷얘기가 길어지니까 해외는 어떠냐면 감리가 스톱을 딱 걸잖아요. 그럼 무조건 스톱하고 다 채우고 갑니다. 과정마다 토목부터 골조부터 단계마다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스톱을 딱 걸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딱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린 이 정치와 부동산과 건축 분야가 겉만 선진국이지 속이 지금 후진국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변동성도 심한 거고 건설 현장에서 이거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물 새고
누수, 방지 뭐 난리잖아요. 민원이 전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GS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GS는 모든 걸 가지고 밑에, 이거 직원을 믿고 일을 시킨 건데 직원이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가 볼 때. 덤태기는 GS인데 GS 입장에서 이번에 이걸 어기면 건설 면허가 취소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갑자기 1조를 빡 쐈다, 와,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고치겠다 이러면 나중에 저 같은 사람, 또 전문가들이 건설업 취소해라, GS. 근데 일반 업자들이야 자기 거 사업자가 망하면 뭐 친구 이름, 뭐 친척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GS는 할 수가 없잖아요. GS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비용만 해도 뭐 몇 조 텐데, 그냥 1조 5천억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상도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고, 입주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어디로 돌아오냐? 건설회사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카르텔들의 뭐 감리, 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후진국 수준이에요. 뭐 선진국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는 데는 선진형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실이 안 일어나 있고 철저하게 이권 칼탈을 조사하겠다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잖아요. 뉴스에서 못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쪽 부동산 쪽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명예훼손 될까 봐 좀 걱정되는데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일단 제가 하는 바는 그래요. 뭐 많은 건축가분들 해외 뭐 박사님들한테도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외에서 깜짝 놀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BTS가 1위 하는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깜짝 놀래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저는 국토부 장관께서 또 정부도 국민의 생명에 달려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감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금 감리가 감시의 역할이 아니라 건설사의 의뢰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너 다음에 감리 안 주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완전 후진국형이죠. 그런 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GS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유명 브랜드가 똑같이 터졌어요. 그럼 또 그 건설회사 문제일까요? 아니죠. 물론 건설회사가 감리를 잘 봐달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상 밑에 하청업체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관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노력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아직 그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어를 하려면 방법은 감리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잘 해주셔야겠다. 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네.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순살자의 뭐 GS 건설사를 많이 욕을 하지만 저는 충격받았던 게 사실 설계는 LH에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LH에서 설계에서 철근이 이미 누락이 됐었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었고, 그거를 GS에서는 잡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 또 빠진 거예요. 그 누락된 설계에서도 철근이 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리 단계에서는 설계의 잘못이나 시공에서 철근이 그러니까 두 번 빠진 건데, 그거를 이제 다 못 잡은 거거든요. 눈 감고 가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설계, 시공, 감리가 지금 다 구멍이 난 게 네. 이제 나온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네. 뭐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럼 알겠어. 그러면은 전국에 뭐 이렇게 철근값 많이 올랐더니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 뭐 초음파 검사를 다 해서 안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왜 그런 대책은 안 나오는가 좀 나오죠. 네. 궁금합니다. 많이 나올까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걸까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너무 나오는- 심해서?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일각에서 코로나 시절에 뭐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시절에 지은 거라도 다 검사를 해야겠죠? 그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원래는 공무원이 할 일인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제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또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우리 아시는데, 이렇게, 앵커님도 아시는데, 일반 국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4일에서 4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는 아주 후지목형 정치적 개념들이 썩어 빠진 정치적 개념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어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국민밖에 없단 말이야. 원래 야당이 해줘야 되는데, 다들 정신없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그러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오면 옹달샘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옹달샘 건축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다 사인해주면 이걸 가지고 보도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슈화 시켜야죠. 이게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개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여야를 떠나서 근데 국민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해야 바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헌법에 나오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일반 사회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다 진정서나 이런 거 다 냈습니다. 고발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 주신 내용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접수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4일, 4달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도 뭐 두세 번 하다가 제끼고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들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월급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랄까요,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과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괴리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논리를 정해주면 공무원들 되신 분들은 다 일단 심성은 착한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그거를 케어를 잘 해주면 이런 사고들은 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할지 국가가 나서야 될지 누가 나서야 될지 다 같이 나서야 되는데 저도 정답을 갖다 명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자꾸 이슈화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공무원의 역할을 최근에 제가 기사로 봤는데 네. 감사원의 한 공무원분께서 네. 우리나라 아파트 소음 기준을 측정을 실제로 해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국토부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소음대로 지어지는지를 실제로 테스트를 안 해봤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봤더니 전국의 민간 아파트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공공주택보다 민영 아파트 소음이 더 기준보다 더 안 된 거예요. 네. 공공주택도 기준대로 안 지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20년 만에 처음 요거를 측정을 실제로는 해본 거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대로 지었지 그러면 이제 지었습니다 하면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무원분들이 좀 큰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좀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찾아낸 분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고. 층간소음 문제도 이거 얘기하면 또 하루 가니까. 층간소음은 이미 20년 전부터요, LH에서 다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이미 재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발도 되고 그랬었어요. 20년 전에. 됐는데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홀딩해 놨다가 최근 몇 년 새에 층간소음 문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때 조금 이슈가 됐다가 말씀드린 대로 4일, 4달 지나니까 근데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원래는 올해부터인가 그 층간소음제를 보강하기로 제가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법령도 준비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들이 자꾸 좀 천천히 하자고 조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네요, 제가.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만약 무주택자분들이 네. 내 집 마련한다 했을 때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 한 5년 안에 지은 시축보다는 아예 구축이 낫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환경이 참 네. 저도 한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네. 오죽하면 그 말씀이 나오셨겠어요. 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봐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전수조사 해야 돼요. 집값 내려갈까봐 이러고 주민 반대. 왜냐면 그걸 안 하고서 나중에 언젠간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짓다가 사고 났지만 살고 있다가 사고 나면 그건 진짜 큰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좀 우리 옹달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주택 뭐 1주택자분들이 주택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그 과정을 안 한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좀 사적인 방법인데 알 수는 없지만 분여를 통해 가지고 잘 지어진 데는요. 그러니까 에어컨 달 때 알아요. 에어컨 달 때 철근이 제대로 꽂혀 있으면 이 에어컨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벽에다가 배수구 나가느라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이 뚫는데 뭐 한 하루가 걸렸다고 가져가면 어느 아파트는 정말 5초 만에 뚫는 데가 있어요. 싫어요, 이건. 제가 여러 그걸 많이 봤는데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필요하고.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사야지 에어컨을 다는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에어컨 벽 잘 뚫리던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에어컨 업자분한테 가서 그 아파트 에어컨 잘 뚫려. 그러면 에어컨 업자도 얘기를 해요. 업자라는 아니면 사장님들도 에어컨 사장님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 아파트는 대충 졌나 봐. 펑펑 뚫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좀 잘 졌어. 안 들어가. 드릴을 바꿔야 돼. 뭐 나를 바꿔야 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게 조금 그런 방법도 있다. 알아보는 방법이. 근데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동네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논리와 주장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네. 기성세대로서 그냥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냥. 이제 올해 이 사건 이후에 짓는 아파트는 튼튼히 잘 지을 거니까 그걸 금토주공도 더 감리 열심히 네, 한다고 그것도 한때만입니다. 대한민국 항상 그래요. 또 몇 달. 지금은 이제 또 감리 열심히 합니다. 네, 지켜봐. 네. 그것도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다음에 한문도 교수님 한 4개월 뒤에 모시고 이 질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잘 잊혀졌나요, 한번? 이거요.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네. 담당자 한 분만 나서시면 되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일하고 나면 국민들은 알지만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조금 압박을 받고 이러니 누가 일하겠어요. 좋은 일 안 나서.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분들도 네. 사실 불안한 게 우리 아파트가 부실지공 아파트로 밝혀지면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막 쉬쉬하게 되고 막 어디 물 샌다 그래도 보도 막으려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년 안에 지었는데 그 정도면 결국 20년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갖다가 기간을 당겨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문제를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부가 감리를 잘못한 직무유기도 있잖아요. 그쵸. 엄밀히 보면 그죠? 설계 감리 이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국가에 하는 어떤 이끌어가는 정부가 책임져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에서 케어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부실적으로 됐는데 이게 뭐 청약받은 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뭐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죠. 부실을 꺼낼 수 있게 구조를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를 방치하는 태도의 어떤 방향은 절대 저는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네. 그 무주택자분들 내 집 네.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많이 혼동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번 상반기가 정부 대책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또 언론 보도가 또 좀 그랬고 통계도 좀 한몫을 샜고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 이미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9월 정도 되면 제 생각에 약간의 다시 보합 상태가 되면서 하향의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지금 이런 혼동스러운 시기에는 일단 신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주택 그 대출 중도금 대출이 다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자를 내고 막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2년 뒤에 뭐 뛸까봐 뭐 차익 노리고 이런데 그건 절대 금물인식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 물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물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정부가 내년 총선 때문에 MZ 세대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할 거예요 아마. 그쪽에 적극적으로 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이 나오는데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다른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것들은 분양가 높게 나오는데 그건 좀 검토해 볼만 합니다. 민간 분양도 도심지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좀 보셔야 돼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분명 주택 가격은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입주 물량 조정 시점에 굳이 매입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기다렸던 연말 이후에 시장을 보셔도 늦지 않다. 그때 살지 말지도 결정해도 되고 더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1번 공공분양에 먼저 적극적으로 한다. 2번 민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먼저 공략한다. 분양가 상한제 해당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지 많은지 체크를 해야 된다.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위에 3개 요건을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이 뭐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